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운임제 유지의 마지막 기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한번 없어진 다음에 다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미 20년 가까이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효과가 없다라는 이유로 사라졌을 경우에 그 제도를 다시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과 차종을 넓히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의 유지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정치 세력 재편기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드린 바처럼 화물연대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요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안전운임제 시행이나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세력이 재편되는 지금 시기에 화물연대가 투쟁으로 우리의 지분을 강력하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후 아무리 진보적이고 착한 정권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지금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고 자본의 비용 증가 국면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기업들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벌 능력에 기댄 개별적인 교섭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화물 노동자 혹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좀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콩고물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도 가능한 국면인데 지금은 기업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교섭을 통해서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법제도적 안정망을 확보하고 우리 화물 노동자 최대한 많은 화물 노동자가 이 법제도적인 안정망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의 정규직들은 삼성이 조금 이윤을 못 내더라도 뭐 보너스나 이런 게 안 나오지 기본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4대 보험이나 월급은 보장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면,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그냥 무권리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제도 속에 포섭돼서 안정적인 안정망을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이 안전운임제 같은 화물 노동자에게 최저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에는 더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강, 카고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과 품목에 우리 안전운임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확대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전운임제를 포함해서 현장에 계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우리 번호판 문제, 명의신탁제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안정망을 다방면에서 확보해 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정세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화물연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국면이다. 어차피 투쟁을 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자본의 멱살 잡혀서 끌려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동적인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가 더 당당하게 나서서 치고 나가면서 우리 요구도 치고 나가고 당당하게 투쟁에 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투쟁을 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우리가 먼저 투쟁을 치고 나가면서 선제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총파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에 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럼 어떤 총파업을 만들 거냐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투쟁 지도부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다각화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전략은 높은 파워 파급력을 통한 물류 대란이었습니다. 전국적인 물류 봉쇄로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정부를 직접 교섭 자리에 끌어내서 정부에게 법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보장되는 권리가 매우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파업권도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어떤 운임위의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워낙 무권리인 우리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줘라라는 방식의 투쟁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그냥 우리의 임금을 조금 올려달라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한 것이 아니라 이 무권리 상태의 화물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교섭 상대가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려면 전국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켜야 되는 높은 파업 파급력을 발휘하는 투쟁 전략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이것은 이번 총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물연대의 가장 큰 무기인 파업 파급력과 물류 대란을 당연히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화물연대에서 기존에 써왔던 그런 강력한 파업 파급력을 통한 물류 대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조건입니다. 정부의 대응력도 강화됐고요. 주요 거점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자본도 아마 최대치로 저항하고 탄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총파업에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표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화물연대가 했던 방식, 일회적인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끝장 투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실제 법제화 성과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보통 법 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부르는 경로입니다. 의제화, 쉽게 말하면 화물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운송을 하고 있고 왜 표준임제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제화를 시킵니다. 열악한 현실을 홍보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공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홍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의제화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로는 정치 일정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상반기에 법을 만들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킨다. 여기까지 법이 제정이 되면 이 법제화 단계에서는 정부와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결정하는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화물연대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은 이 의제화 앞이나 의제화와 정치 일정화 사이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회적인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에게 법제도 개정 약속은 받아내나 이후에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성과를 확보하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파업 이후에 조직을 추스리는 데도 많은 역량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파업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정부가 판단된 경우에 약속을 뒤집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기 때문에 이 화물연대 전면 무기한 총파업이 법제화를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전처럼 단일한 하나의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번 요구안만 보더라도 다양한 요구안에 대한 다양한 경로 또 다양한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전면 무기한 총파업만으로 하나의 어떤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법제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이 정치 일정화와 법제화 사이에 전략적으로 좀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사전에 좀 진행해 놓고 의제화를 진행해 놓고 이것들을 정부와 교섭하는 마지막 단계, 이 법제화의 마지막 허들을 뛰어넘는 우리 마지막 무기로 가장 주요한 무기로 총파업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이 총파업 역시 구체적인 교섭 상황과 요구안에 맞춰서 굉장히 다각화된 전략을 좀 하는 것이 실제 현장의 변화와 법제도 개선 성과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동안 화물연대가 정부와 자본에 대한 개입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 화물연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로 지금 다양한 방식의 정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요구들 또 그리고 구체적인 투쟁들이 필요한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파업이 일회적인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한 번에 모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교섭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투쟁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 여기에는 경고파업, 순환파업, 대규모 집회, 그리고 당연히 전면 무기한 총파업도 포함되어 있는 전술일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투쟁본부와 여러 확대 간부들의 논의를 통해서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파업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 국민과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있는 사진은 우리 같은 공공운수 노조의 의료연대 본부에서 진행한 이번 법 개정 포스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화물연대의 요구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내년 대선까지를 봤을 때더라도 주요한 정당과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이 우리의 요구를 자신의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다양화된 전략 전술이 절대 화물연대의 힘이나 파업 파급력을 우회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이례적인 파업을 하는 것보다 현장 조직이나 현장 결의가 더욱더 많아야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화물연대가 그동안 지켜왔던 강력한 현장 장악력, 파업 파급력, 그다음 물류 대란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무기를 제대로 활용해보자. 이걸 한 번에 모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투쟁본부의 지침이나 어떤 판단이 있을 때 우리 현장이 일사불란하게 그 지침에 복무할 수 있도록 현장 조직화나 또 현장에 대한 선전 홍보,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 결의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켜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 조합원 찬반 투표가 높은 찬성률로 가결이 될 경우에 그 힘을 얻어서 또 다른 교섭 국면이 열리고, 또 그 진행되는 교섭 중에 교섭 국면이 다시 막힌다면 또 다른 투쟁을 배치하고, 또 이 투쟁 이후에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을 배치해서 점진적으로 실제 법제도 개선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 실제로 법제도 개선 성과를 따낼 수 있는 그런 투쟁을 내년 대선 국면까지를 보고 이러한 로드맵 속에서 좀 진행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